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시각각 토론 갑니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현안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주거 문제, 전월세 값이 올라서 부담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관련해서 8월 28일 828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정부가 내놓았는데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 정부 대책이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화면으로 좀 준비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브리핑하고 오늘 토론에 참여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범주인데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입니다.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고요. 장기 주택 모기지 소득공제 요건 기준을 또 상향해서 모기지를 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1%대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 구입 지원제를 도입해서 집을 좀 쉽게 사도록 매매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죠. 기존 주택 매입 또 전세 임대를 하반기에 집중해서 공급해서 물량을 늘리겠다는 얘기이고요. 중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세 번째가 실질적으로 서민 중산층의 현재 전월세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한도를 지금보다 늘리고요.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 요건도 완화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정책이 나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환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면에 이게 뭐 서민을 위한 대책이냐, 결국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불과하고 실효성을 찾기 어렵다는 주장이세요. 전국 세입자협회 최창우 대표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828 전월세 대책 이제 한 일주일 정도가 됐는데요. 대책이 발표되고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대책에 대한 평가를 먼저 좀 들어볼까요? 고종환 원장님. 네, 좀 전에 화면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828 대책은 그 전에 나왔던 대책보다는 좀 진일보한 대책이다. 그리고 이제 매매 시장 정상화와 함께 전세 시장 안정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측면에서 소위 패키지 정책이고, 또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매매 시장 정상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전월세 입자들의 그 부담 완화, 주거비 부담 완화, 이런 다양한 대책들이 나왔다는 점에서 종합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벌써 9월 들어서 주택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군요. 벌써 이제 매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의 소위 중소형 주택이 매수세가 좀 살아나면서 거래도 좀 증가하고 있고, 이런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818 대책은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완벽하게 나오는 경우도 없고, 또 조금 보완해야 할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전반적인 평가들 효과를 있을 걸로 하셨습니다. 반면에 전국 세입자협회 최창우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긍정적인 게 뭐 찾으면 없지 않아 있긴 이제 있을 텐데요.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안고냐?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또 깡통주택, 깡통전세, 깡통주택이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실질적으로 빠져 있다. 그래서 그 안고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빠져 있고, 또 다르게 보면 좀 뭐 표현을 빌리자면 빛 좋은 종 개살구 아니냐. 보기에는 이제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좀 색다른 것도 이제 있고, 그래서 어떤 건 이제 찾으면 긍정적인 게 이제 모기지, 그런 부분은 조금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빚을 자꾸 빌리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도가 아니냐. 그래서 보니까 진짜 살구가 아니고 개살구더라,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매매 활성화 이런 거에 맞춰 가지고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앞서 꼭 있어야 될 것이 빠진 게 전월세 상한제, 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 또 하나 뭐라 그러셨죠? 깡통전세.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이런 내용들을 이제 향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책이 나오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 대표님이 이게 무슨 전월세 대책이냐, 주택거래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아니냐, 4.1 대책 같은 뭐 그런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저금리로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데 자금 대출을 쉽게 해주겠다. 뭐 이 내용이 포함돼서 있을 텐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고 원장님, 뭐 네. 이번에 그 연 1%면 상당히 저리고요. 최대 2억 원까지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일단 부동산 시장이 살아야 되니까 네. 사는데 기여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면 이번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죠.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고. 네. 최 대표님께서 앞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우선 뭐 전월세 상한제 문제는 좀 이따가 다시 예, 토의할 기회를 주실 것 같고요. 네. 그때 좀 논의하고 지금 한 가지 이제 최 대표님 이번 대책은 매매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네. 또 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인데 예 박사님 질문에 대해서 잠깐 좀 이 부분에 대한 네. 걸 좀 언급하고 넘어가야 네, 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 말하자면 전세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네. 정부는 그 중에서도 소위 이 주택을 살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도 집을 사지 않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전세로 눌러앉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전세 수요가 증가해서 이게 이제 전세 가격 급등으로 온 것이고 또 매매 가격의 급락으로 온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다시 쉽게 말하면 이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은 서로 독립된 시장이 아닙니다. 두 개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장이고 왜냐하면 주택 수요는 결국 두 가지로 구분하면 자가 수요와 전월세 수요로 구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 전부 다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다. 또 이렇게 이제 불안해하니까 또 그런 기대감이 없으니까 전세로 쏠리니까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거래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이유는 결국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가 전월세 시장에 있고 그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침체에 빠진 매매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데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좀 연결고리를 잘 이해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요. 정책의 네. 초점은 어디까지나 이번에 전월세 시장 안전 대책이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나온 가장 이번에 아까 진일보한 대책,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그 나온 게 소위 이제 수익형, 그 다음에 이제 손익형, 공유형이라고 그래서 이게 모기지 이제 상품. 모기지가 네. 나왔죠. 이거 정말 획기적인 거예요. 네. 저희 전문가들조차도 좀 깜놀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대부분은 시장이 예상한 대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만족스럽다라는 전문가 평가가 나오는 것이고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 그러니까 수익 공유형 같은 경우에는 1%의 금리로 20년간 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금 금리가 3%인 걸 감안하면 굉장히 낮은 거죠. 물가 네. 상승보다 낮고. 네. 그다음에 70%까지 2억 원까지 빌려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2억 원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만 원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6천만 원 정도만 자기 자금이 있으면. 네. 이렇게 길을 터주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손익공유형 같은 경우에는 40%만 빌려줍니다만 이거는 이제 이게 1.5% 아까 말을 잘못했습니다. 네. 1.5%고 예. 손익공유형 같은 경우에는 5년간은 이제 1%, 5년이 넘어가면 2%. 네. 이것도 이제 2억 원까지 빌려주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느냐? 관심이 매우 높은데 장기 저리 자금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이 매우 지금 늘어날 것이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또 주거 복지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전국 세입자협회 최창우 대표님 말씀을 좀 듣겠는데요. 이번 대책이 나오고 뭐 언론에서도 이게 무슨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이냐 이런 비난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한편으로는 사실은 세부적인 내용만 했으면 또 어떤 비판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 뭐 결국 언발의 오줌 누기다. 장기적 대책이 빠졌을 수 있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는 저금리로 대출을 해줘서 거래시장 주택 거래를 먼저 활성화시키겠다는 거. 이것도 장기적 대책으로서는 또 인정을 해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은 뭐 나름의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실제 거래가 활성화되면은 문제가 풀리느냐 또 그건 또 아닐 것 같아요. 거래가 활성화되면 가격이 아마 오르게 될 것이고 예. 그러면 전월세도 같이 또 따라 오르는 세입자 예. 입장에서는 그렇겠네요. 그것도 동의할 수 없는 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보다 이제 근본적으로는 좀 인식이 이게 좀 다른데요. 집값이 그동안
올라도 너무 올랐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잘 안 되네요. 네. 올라도 너무 올랐는데. 거기 액센트를 주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것이 좀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향. 그러니까 저도 연착륙을 이제 원하긴 하는데 이게 좀 더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데 이게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그게 왜 안 내려갔느냐. 이명박 정부가 한 20여 차례 계속 이게 매매 대책을 막 내놓고 막 이러는 바람에 그리고 현 정부도 또 그러는 바람에 이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따라서 이 전세 이제 이런 문제도 같이 또 연동돼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예. 제가 한 말씀 잠깐 반론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 대표님 말씀 중에도 이제 저도 공감이 가는 면은 많고 또 다른 측면에서 시각에서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값이 매우 중요한 지적이에요. 지금 집값이 소득에 비해서 높은가, 아직도 높은가. 그 다음에 서울의 집값 같은 경우에는 강남은 2007년 초가 고점이었고요. 강북은 2008년 5월경이 고점이었던 걸로 나오는데요. 이 지금 한 5년에서 6년 정도 내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01년에서 상승해서 2007년 초까지, 그러니까 한 6년 상승한 이후에 거의 한 또 6년을 또 사실은 하락하고 있어요. 기간의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기간은 상승했고 하락했고 이렇게 기간 조정을 거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최 대표님 말씀 중에 저도 이해가 가는 측면은 하락폭이 지난 한 20%밖에 안 되는 걸로 보여서 상승폭에 비해서는 적다라는 것인데 또 다른 측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은 얼마 전에 OECD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OECD 27개 국가 중에 한국과 독일과 일본이 소득 대비해서 집값이 가장 저평가된 국가라고 또 발표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발표한 PIR, 소득 대비 집값 수준의 그 지표를 보면 약 6.3으로 높은 게 맞습니다. 서울은 10에서 11 정도 나오고. 그런데 이거는 통계의 일부의 그 착시 또는 미흡 현상이 아닌가. 우선 그걸 오늘 따질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중에 또 이제 다른 측면을 보면 제가 아까 이 집을 살 만한 무주택 중에 자금력이 있는 사람도 집을 안 사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내린다고 봤는데 이 배경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를 넘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의 급등기 때 만들어졌던 이런 제도가 투자 심리를 극도로 냉각시키는 주범이다. 또 시장 상황과 미스매치 맞지 않다 이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 대표님과 저는 시장의 안정 측면에서 조금 시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꺼질 만큼 거품이 충분히 꺼졌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IMF 이후에 분양가가 막 2, 3배 폭등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기준으로 이렇게 볼 때는 조금 내렸지만 그 IMF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전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꽤 많이 올라 있고요. 그래서 대세는 이렇게 막 하락으로 이렇게 크게 접어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그런데 그게 인위적으로 자꾸 부양을 해서 그렇다. 오히려 이것도 시장 원리에 맞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사실은 올랐을 때 간단히 하면 86%가 한 6년간 서울이 상승했더라고요. 근데 내린 건 지금 20% 내린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지역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MB 정부 때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20%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목상 하락률은 20%지만 물가 상승률 하락을 감안한 실질 하락률은 40%라는 점을 좀 감안해야 되고요. 원장님, 죄송하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굉장히 그 시청자들도 궁금해하는데 다만 이제 오늘의 주제는 그것보다는 8.28 전월세 대책이 좀 맞춰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조금 가겠습니다. 자, 이 저리로, 그러니까 지금 말한 모기지는 일단 무주택자들이 해당되는 거죠? 참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게 중요한 좀 제한이 있는데요. 이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요. 무주택자도 아니고 무주택자이면서 처음 집 사시는 분들. 그래야 해당이 되고요.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이번에 이제 시범 사업이니까 그런데 여기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천 가구에서 이제 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이제 갑자기 또 좀 했습니다만
인기가 있으니까 그런 예. 제한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취득세 인하는 지난번에 한시적으로 좀 했다가 오히려 시장에 좀 혼란만 부추긴 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예 취득세를 내리기로 했는데 이건 이제 거래하는 모든 거래자들이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다주택자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네. 6억 원 이하는 1%, 네. 6억 원에서 9억까지는 2%, 9억 원 초과는 3%인데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한시적으로 감면해 줄 때는 9억 원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네. 9억 원 이하면 1%인데 시장은 그렇게 기대했는데 네. 이번에도 좀 속 좁은 좀 소심한 대책이 나왔다. 시장에 좀 불만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네. 6억 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6억 원을 넘는 주택은 거래가 또 동결이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오히려 양극화되는 것이죠. 그러면 6억 원 이하만 주택인가? 이래가지고 지금 또 시끄럽습니다. 네. 네. 자, 두 분이 이제 저희가 뭐 찬반이긴 합니다만 또 고종환 원장님은 이 대책들의 실효성 또 최 대표님은 세입자 입장에서 어려운 점 이런 걸 좀 어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최창우 대표님, 네. 지금 세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대책들을 기대하고 있고 대책이 나온 것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입자들 특별히 월세나 전세 사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건 뭔가 또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전세 사는 사람들, 이제 월세 사는 사람들 이렇게 네. 이제 구분이 되는 건데요. 이제 월세 사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또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대책이 그동안 나오는 거 보면 월세 대책은 특히 없습니다. 거의 그냥 이번에도 뭐 세제 약간의 지원, 소득공제 한다는 예. 이제 요건데 그 소득공제 한다는 거하고 이제 약간의 저소득층 대출을 범위를 좀 이렇게 높이고 늘린다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실제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소득 4천만 원인 사람이 소득공제 이렇게 받을 때 30만 원을 월세를 낸다 이러면 1년에 한 5만 원밖에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리고 50만 원을 만약 내면 네. 그러면은 한 10만 원 정도 연 감면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실제 양면에서 뭐 굉장히 이렇게 적은 거고 그래서 이제 실제 이거 저소득층한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나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공제를 하면은 또 임대해 주신 분, 이분의 또 소득이 또 파악되는 게 있어 갖고 이분들이 그거 할 거면 안 하겠다 또 이렇게 나오시고요. 이제 그거 할 거면 더 올려받아야 되겠다. 지금 네. 이러고 있어서 오히려 마찰이 일어나는 또 이런 문제까지 지금 현재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엄발의 오줌 누기도 아니고 막 여러 가지 그런 매매 쪽에다 맞추고 이거는 그냥 잠깐 끼어는 뭔가 이건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조금 좀 저는 좀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나온 대책을 아까도 저기 화면에서 잠시 소개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 하반기에 보면 2만 3천 가구를 네.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또 정부가 준비한 1만 2천 가구 정도의 또 LH공사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을 여기 SH공사도 있죠. 이런 것들을 좀 SH는 이제 빠졌습니다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또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이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좀 활성화해서 공공에서 못하는 부분을 좀 임대주택 사업자 활성화를 통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제도도 있고요. 또 주택 바우처 제도도 당장은 아니지만 좀 아쉽죠. 내년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나왔고 아까 최 대표님이 걱정하셨던 저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만 깡통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 그래서 이제 전세 보증금 우선 이런 제도도 변제권 제도도 좀 도입하겠다 해서 이번에 뭐 완전하지는 않아도 나름대로 이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대책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나왔다. 다만 이런 것들이 실행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아까 소득공제와 관련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실제로는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집주인이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계약을 쓸 때 보면 소득공제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현금 영수증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은 받을 수 없는 이거는 제도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현재 집주인들은 자기의 소득이 노출되는 이게 쌍방이잖아요. 어느 한쪽이 신고하면 한쪽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이제 다 이제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볼 때는 그 임대주택을 이제 공공임대 23,500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뭐 예년 수준 정도를 9월 달에 앞당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무슨 대책은 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제 대체로 공공임대 아파트를 한 4만 호 정도, 요 정도 평균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공약에 5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올해가 이제 첫 해인데, 몇만 호를 공급하는지 이 통계를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상반기 이것도 그렇죠. 정확히 말 안 하시고 네. 하반기만 그냥 23,500다 이제 이러는데 그래서 11만 호에 얼마나 올해 미달하나 이런 거를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때 이제 이렇게 몰아서 한 2달 땡겼다 이런 걸 막 네. 그 생색을 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우처 이것도 10월 달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건 당장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모기지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하면 이게 이만큼 이렇게 늦춰질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주택기금 이런 쪽도 바우처에다가 이제 이 투자를 일종의 그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밀어놓고 그 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하나 또 이런 거 명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안중에 이제 공공임대 아파트를 11만 호씩 매년 공급한다 그러는데 내년 이후에 이런 재원 대책 이런 게 이제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고 깡통전세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7,500을 서울 기준으로 한도를 1억 정도로 높이고 이제 지금 현재 2,500 하는 걸 한 3, 4천으로 높인다 이렇게 그렇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올려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네. 깡통전세 이 문제는 보증금을 이렇게 대부분 회수할 수 있거나 거의 회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집값이 좀 올라 안정이 되면 깡통전세 문제는 절반은 해결이 돼요. 제가 교통정리 조금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28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환 원장님, 전국세입자협회 최창우 대표님 두 분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너무나 두 분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하셔서 제가 사실 뭐 끼어들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말씀을 잘 해주고 계신데요. 자, 이제 나온 것 말고 우리가 조금 더 논의할 것이 있어서 주어진 시간 안에 이번에 빠진 내용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 얘기를 앞서 하셨단 말이죠. 네. 그 내용을 기대했는데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건데 전월세 상한제란 무엇이고 왜 도입을 원하시는지 도입됐을 때 실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 원장님께서 전월세 상한제라고 하는 게 뭔지 또 이번에 도입이 안 됐는지 그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네, 전월세 상한제는 이제 예전에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네. 또 실제로 전세 제도는 우리만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선진국에도 소위 월세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도가 있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매년 물가 상승률에 해당 한 5% 이상은 올리지 못하게 하고 지금은 임대차 기간이 2년이잖아요. 예. 이걸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한번 1회를 보장을 해서 4년으로 늘리겠다. 네. 이게 핵심 내용이죠. 네, 그런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빠진 것도 그런 때문인데요. 정부 여당에서는 이제 문제점이 부작용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난 89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제 그때 기간이 1년에서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늘었을 때 세 가지 문제가 발생했죠. 하나는 이 제도를 그러니까 소위 임대료 통제 제도가 나오니까 첫 해와 첫 번째 해는 23%가 임대료가 뛰었고요. 네. 두 번째에는 16% 넘게 또 임대료가 뛰었어요. 오히려 제도 나오니까 더 뛰어버렸어요. 네, 오히려 뛰었죠. 가격 통제를 하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공급을 좀 줄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는 결국은 임대료를 통제하게 되면 임대주택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 강남처럼 소위 이제 서울의 대부분이 그런데 수요는 많고 공급이 없는 곳에는 암시장이 형성이 되고 네. 이중 가격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장이 더 혼란스럽고 가격 안정의 기능은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래서 정부는 빠뜨렸고 두 번째 이유는 아마 저는 빅딜을 염두에 두고 네. 이번에 정부가 대책에서 히든 카드로 좀 숨겨놓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다음번 대책이나 이런 걸 위해서 여야 협상용으로 좀 남겨둔 측면도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최 대표님 입장에서는 앞서 전월세 상한제도나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이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는 주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월세 이제 상한제는 뭐 우리가 흔히 주식도 이게 상한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가격 제한폭이 있죠. 15%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 상한가를 안 해놓으면 100%가 뛰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근데 외국에는 그런 나라도 이제 주식은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임대료 조정위원회나 이런 어떤 서로 임차인 대표와 또 임대인 대표 또 지자체 대표 이렇게 참가해가지고 이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물가 수준이나 건축비 수준이나 나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때 전기, 가스, 수도 이것도 일정하게 이렇게 물가가 통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택가만은 통제가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계속 그냥 임대료 이것은 마음대로 올라가는 속성이 있어서요. 저도 작년에 이제 50%를 올려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아는 어떤 사람도 4,500이었는데 불과 몇 달 전에 1,500을 올려주고 막 그거 원리금 갚는데 끙끙끙끙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단독 가구인데. 근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짜장면 값을 이렇게 나름의 컨트롤 하듯이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동장으로 말하면 심판이 현재 없고 룰이 없이 막 이렇게 되는 거나 이제 똑같다. 그래서 심판을 두자, 룰을 두자 이러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상한가 제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연장권을 보장해야 되겠다. 독일은 연장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12년씩 사는데 우리는 2년씩 사는 사람들이 한 반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년 사는 사람들이 한 84% 정도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4% 평균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2년 사는 사람들이 한 40%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 상황이 이제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한 10년씩 살 수 있게 이렇게 보장해라. 근데 민주당은 그걸 그냥 2년 해갖고 4년 살게 한다 이러는데 저희 주장은 9년 동안 살게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 대표님 말씀 발언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는 대표님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라요. 벌써 시간이 두 분 말씀 너무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고 그런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까요? 네, 내용이 아주 들을 말씀이 많은데 저희가 제한이 한 1분 정도 이내로 어쨌든 지금 말씀 못하신 것들 좀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상한제 제도는 저는 부분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상한제 제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고요. 우유값이 오른다고 해서 기름값이 오른다고 해서 상한제를 하게 되면 결국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 두 번째는 전월세 문제의 근본 해법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결론은 그런데 여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조차도 공공임대주택의 공약의 절반 정도 이하밖에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공공임대 5.6%밖에 안 되고 있는 게 이게 OECD 평균이 11.5%거든요. 그런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저는 전월세 방법의 해법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공공임대주택의 계획을 차분하게 박근혜 정부가 세워서 이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최창호 대표님도 가능하면 30초 1분 이내로 좀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공공임대주택 120만 호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입니다. 그래서 그 공약의 한 80%라도 이행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야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89년도에 이제 1년에서 2년 연장할 때 그 상승은 저희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 이전에 87년도부터 막 줄창 올랐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대세 상승이 됐는데 그게 베이비 부머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해석은 사실 논문을 좀 써봐야 되긴 하겠지만 다룰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어쨌거나 월세 대책, 전세 대책 이것도 노력을 해달라. 정부의 그런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다주택자하고 참 분양가 상한제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거래 시장이 정상화되고 또 전세 안정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꼭 강조합니다. 시시각각 토론 오늘은 828 전월세 대책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한국자산관리원 고정원 원장님, 전국세입자협회 최창호 대표님 두 분 말씀 통해서 아주 많은 배움이 있었고요. 두 분 인사드리면서 저희 프로그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